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한유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열정을 바쳐 그린 디자인 시안 위로 비정한 붉은색 반려 도장이 찍혔던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빛을 잃었다. 한유진 씨, 이번 디자인은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아. 너무 아방가르드하고 대중성이 떨어져 좀 더 상업적인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겠어. 김태식 부장의 목소리가 귓게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의 입은 회사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유진의 이복동생 한율에게 향해 있었다. 유라가 제출한 디자인은 유진의 이전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노골적으로 베껴온 독창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것을 트렌드를 잘 읽은 감각적인 디자인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동정, 혹은 비웃음이 섞인 그 눈빛들 속에서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난 2년간 그녀의 모든 노력과 재능은 한유라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당해왔다. 아버지의 회사가 기울고 새어머니 박혜숙과 그녀의 딸 유라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유진의 삶은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수고했어. 언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회의실을 나오며 유라가 유진의 어깨를 툭 치며 위로하는 척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 담긴 교활한 승리감에 유진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인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살벌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박혜숙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가 유진의 지친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또 유라한테 밀렸니?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그 고집스러운 디자인은 돈이 안 된다고 했잖니. 아이, 됐고.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으니.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다.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유진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뭐예요? 내 혼인 신고서다. 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더는 못 버틴다. 회사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번 달 어음도 맞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간 내 아버지 평생의 노력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그녀는 유진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을 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네가 시집을 가는 거다. 마침 너를 좋게 본 사람이 있어. 결혼을 조건으로 회사에 급한 자금을 전부 대주겠다고 하더구나. 유진은 제 귀를 의심했다. 결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자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이라니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싫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는 없어요. 판다고 이게 누굴 위한 건데 내 아버지.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한 거야. 넌 이 집안의 장녀로서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언제까지 내 꿈 타령만 하고 있을래? 네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말이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재능이 한율에게 짓밟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박혜숙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유진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상대가 누군데요? 희망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진은 물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보면 알아.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고해. 직업도 변변찮고 한마디로 무능력한 놈이지. 하지만 그 뒷배가 대단한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대주겠다는 거 아니겠니? 어차피 네 인생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놈이랑 결혼해서 집안이나 살리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고아, 무능력, 유진의 미래는 한순간에 잿빛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사랑,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 없어. 내일 당장 만나서 혼인신고부터 할 거다. 거부하면 네 아버지가 길거리에 낳는 꼴을 직접 보게 될 거야. 선택은 네가 해라. 그것은 선택권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잔인한 협박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음 날 유진은 박 여사에게 이끌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남자의 뒷모습은 박 여사의 말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빛바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전체적으로 아무런 의욕도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강민준 씨, 이쪽이 제 딸 한유진입니다. 박 여사의 말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하지만 그 고요함도 잠시. 그는 이내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낮고 메마른 목소리였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입니다. 그 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박 여사가 일방적으로 결혼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유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틀 후 유진은 구청에서 그 남자의 옆에 서 있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었다. 차가운 서류 한 장과 무감각한 공무원의 안내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결혼식이었다. 두 분,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말이 유진의 심장을 차갑게 꿰뚫었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다. 네 번째 손가락에는 며칠 전 박 여사가 던져준 조악한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강민준은 말없이 앞서 걸었고 유진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여기인가요? 네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좁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하나에 작은 거실 겸 주방이 전부인 한 사람이 살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공간이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이곳에선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방은 하나뿐이니 당신이 쓰세요. 전 거실에서 자겠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의 짐으로 보이는 낡은 가방 하나를 거실 구석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진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짐가방을 들고 유일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비로소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가방을 바닥에 던져두고 그녀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딱딱하고 낯선 침대의 감촉이 서러움을 더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재능을 빼앗기고 꿈을 저당 잡히고 이제는 인생마저 송두리째 팔려버렸다. 무능력한 고아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이 초라한 옥탑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울었을까. 유진은 흐려진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아득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어딘가에는 웃고 떠들며 행복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이 낡고 비좁은 옥탑방이 전부였다. 그리고 저 문 밖에는 얼굴도 마음도 정체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자. 그 순간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이내 들려오는 것은 조용히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숨 소리뿐이었다. 유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그래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낯선 남자와 함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진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옥탑방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천장의 무늬와 함께 시작되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던 한유진은 흐릿한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뻐근했다.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 보낸 하룻밤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새우처럼 등을 구부린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처량해 보였다. 박혜숙 여사가 퍼부었던 무능력한 고아라는 말이 그의 뒷모습 위로 겹쳐졌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남자 역시 이 기괴한 거래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들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퉁퉁 부은 눈,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입술, 마치 며칠 밤을 샌 사람 같았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차가운 물줄기도 그녀의 암담한 현실을 씻어내 주지는 못했다. 유진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강민주는 이미 일어나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어제 그 모든 일이 없었고 원래부터 이 공간에 존재하던 가구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유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은 하고 와요. 그것은 그들이 부부가 된 후 나눈 첫 대화였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건조한 질문이었다. 네, 늦을 거예요. 짧게 대답하고 유진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혹독했다. 유진이 결혼했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캐묻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그 와중에도 은근히 그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어머, 유진 씨 결혼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상대는 어떤 분이에요? 글쎄, 듣자 하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던데. 집안 살리려고 팔려가다시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가 너무 안 됐어요. 아빠 회사가 어려워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희생양이 된 거죠.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죄송스러워요. 악어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위선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김태식 부장은 노골적으로 유진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완전히 배제시켰고 온갖 잡무와 굳은 일은 전부 그녀에게 떠넘겼다. 복사, 자료 정리, 심지어 다른 디자이너들의 커피 심부름까지. 한때 촉망받던 디자이너 한유진은 하루아침에 사무실의 자벽부로 전락했다. 하루 종일 수치심과 몸열감을 견디며 일과를 마친 유진은 녹초가 되어 옥탑방으로 향했다.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으로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누가 옥상에서 저녁이라도 해먹나 의아하게 생각하며 철문을 열었을 때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좁은 거실에 낡은 교자상 위에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갓 지은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와 계란말이. 강민주는 이미 저녁을 마쳤는지 거실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저녁 안 먹었을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은 여전히 무심하고 짧았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가 차려준 밥상이라니. 경계심이 들었지만 하루 종일 굶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결국 그녀는 허기에 굴복하고 말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상 앞에 앉았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유진은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깊은 맛이 났다. 어릴 적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과 닮아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허겁지겁,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라도 할 것처럼.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난 몇 년간 박 여사와 유라가 들어온 이후로 집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기묘한 동거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대화는 여전히 없었지만 유진이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메뉴는 매일 바뀌었다.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가끔은 소박한 생선구이가 올라오기도 했다. 유진은 그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었고 설거지는 그녀의 몫이었다. 그것이 그들 사이에 생긴 유일한 규칙이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이 출근하고 나면 그는 집을 나섰다가 그녀가 퇴근하기 직전에 돌아왔다. 그의 행사액은 여전히 남루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라고. 유진은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며칠 전부터 깜빡거리며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욕실 전구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밤새 뚝뚝 소리를 내며 잠을 설치게 만들던 주방 싱크대의 물방울 소리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다. 유진이 확인해보니 낡은 수도꼭지가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유진은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공구함을 보았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 남자가 한 짓이 분명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이. 유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 박 여사가 했던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 말들과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세심했다. 그리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심코 소파에 팔을 걸쳤을 때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의 힘줄이라던가, 멍하니 창밖을 볼 때의 곧게 편등, 그리고 가끔씩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 속 날카로움 같은 것들. 그는 결코 평범한 실업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다. 주말이었다. 회사에 나가지 않는 유일한 날이었지만 유진은 밀린 디자인 스케치 작업을 하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유라와 김 부장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는 맡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코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기회를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렸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했더니 문이 살짝 열리고 강민준이 쟁반을 든 채 서 있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나는 컵라면과 단무지가 놓여 있었다. 식사, 걸을 것 같아서 그는 쟁반을 방 안작은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곧바로 나가버렸다. 유진은 멍하니 컵라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일에 집중하면 식사를 거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배려 아닌 배려가 계속될수록 유진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 결혼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 중 하나였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의 사소한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경계해야 한다고,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그의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장마가 시작되었다. 퇴근길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의 유진은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해 꼼짝없이 버스 정류장에 갇혔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겨우 버스를 타고 동네에 내렸지만 옥탑방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했다.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가파른 계단을 거의 다 올랐을 때였다. 옥탑방 문 앞에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차가운 빗줄기가 멈추고 그의 단단한 어깨가 유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어깨 한쪽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적어도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강민주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유진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산 아래의 짧은 침묵은 옥탑방의 낡은 철문 앞에서 끝이 났다. 강민주는 젖지 않은 손으로 문을 열었고 유진은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현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수준, 여기 있어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선반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말없이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를 닦았다. 수건에서는 햇볕에 잘 마른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다. 이 퀴퀴한 옥탑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분 좋은 향기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더 이상 얼음장 같던 어색함은 아니었다. 대신 설명하기 힘든 작은 온기가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방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낯선 남자가 유일한 변수일지도 모른다고. 그 작은 온기는 그러나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 며칠 후 회사에 전례 없는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품 하우스 셀린도르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였다. 회사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이었다. 사내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최종 선택된 디자인은 즉시 제품화되어 파리 패션 위크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디자인 부서 전체가 들썩였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물론 그 기회는 한유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로만 구성할 겁니다. 김태식 부장은 회의 석상에서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말인즉슨 유진은 핵심 인력이 아니라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한유라를 포함한 몇몇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 팀으로 차출되었고 유진에게는 여전히 잡무만이 주어졌다. 모멸감에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의 디자인 인생은 영원히 끝장날 것이다. 그날부터 유진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상사들의 눈을 피했고 밤에는 옥탑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디자인에 몰두했다. 잠을 줄여가며 스케치에 매달렸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최고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영감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비 오는 날, 옥탑방 창문에 비친 궁궐의 단청 문이었다.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해진 오방색의 조화는 장엄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단청의 구조적인 미학과 강렬한 색채 대비를 현대적인 실루엣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소재인 비단과 모시를 과감하게 사용하되 재단 방식은 미래적으로 비틀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녀가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강민주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유진이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말없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가기도 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묵직한 응원처럼 느껴졌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유진의 디자인은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갔다. 그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혼이 담긴 역작이었다. 이 디자인이라면 김 부장의 편견도 유라의 방해도 뚫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한유라는 초조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결코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유진은 언제나처럼 최고의 재료 창고였다. 유라는 호시탐탐 유진의 디자인을 훔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왔다. 그녀는 유진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옥탑방 계약서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집주인에게는 동생의 물건을 챙겨주러 왔다는 거짓말로 쉽게 문을 열 수 있었다. 유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는 방 안에 펼쳐진 수십 장의 스케치와 디자인 시안을 보고 숨을 삼켰다. 질투와 탐욕이 동시에 불타올랐다. 특히 단청에서 영감을 얻은 메인 드레스 디자인은 압도적이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모든 디자인을 찍어 담았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회의실에는 회사의 모든 임원들과 셀린 도르의 아시아 지부장까지 참석해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공모 마감 직전에 개인 자격으로 디자인을 제출했다. 김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상 막을 수는 없었다. 발표는 한유라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섰다. 그리고 스크린에 그녀의 디자인이 떠오르는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은 유진이 밤을 새워 완성한 바로 그 단청 드레스였다. 유진의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 교묘하게 비틀고 단순화시켜 상업적인 느낌을 더 씌운 조악한 복제품. 하지만 디자인의 근간이 유진의 것임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어떻게 유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유라가 뻔뻔스럽게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는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유라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셀린 도르의 지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제 디자인입니다. 유진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는지 알면서. 그때 김태식 부장이 나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 씨, 지금 무슨 추태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동생의 성공을 망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디자인은 제가... 닥쳐요. 김 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는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임원들에게 돌렸다. 이것은 한유라 디자이너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아이디어 스케치와 자료들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한유진 씨는 어제 마감 직전에야 디자인을 제출했습니다.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훔치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한 계략. 한유진 씨의 도덕적 해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김 부장의 해고 통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셀린 도르 지부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유진을 쳐다보았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비난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담긴 스케치북과 디자인 도구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런 곳에서, 저들의 비웃음 속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회사를 나오는 길, 복도에서 한유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속삭였다. 언니,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언니처럼 재능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라도 회사에 기여해야지. 안 그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꿈, 그녀의 경력,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그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낡은 옥탑방의 계단 앞에 멈춰 있었다. 돌아갈 곳이라고는, 이 차가운 현실을 상징하는 이곳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안, 강민준이 현관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텅 빈 눈과 상자 안에 담긴 그녀의 물건들을 몰차리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필사적으로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억울함,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때였다. 조용히 그녀의 울음을 듣고만 있던 강민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아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넓었다. 다 끝났어. 내 모든 게, 흐느끼는 유진의 목소리가 그의 품 안에서 뭉개졌다. 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고요하던 눈동자 속에 차가운 분노와 절대적인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진실은 절대 가라앉지 않아. 잠시 더러운 것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차가운 맹세와도 같았다. 유진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실업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숨기고 있는 고요한 심연 그 자체였다. 강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한유진은 지쳐 잠이 들었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아친 탓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이다. 강민준은 잠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 안의 침대에 눕혔다. 핏기 없는 얼굴과 눈물 자국이 선명한 뺨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고요했던 심연의 밑바닥에서 거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구석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서 그가 꺼낸 것은 이 허름한 옥탑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 위성통신 스마트폰이었다.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괴비세요, 강민준. 아니, 아우라그룹에 숨겨진 회장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전화기 너머의 최민호 비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움직일 때가 됐어. 청소를 시작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김태식 부장, 그리고 한유라라는 디자이너. 두 사람의 모든 것을 털어내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사생활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그리고 한유진 디자이너의 모든 작업 기록을 복원해 개인 클라우드, 회사 서버, 삭제된 파일까지 전부 원본 생성 시각이 명시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증거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CCTV 영상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확보해야지.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이 옥탑방 건물 주변까지 전부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간 것까지 찾아내. 시간은 내일 오전 9시까지. 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9시 정각까지 모든 증거를 회장님의 태블릿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아니, 권지혁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무자비한 빛이 감돌았다.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징계위원회. 회의 시작 정확히 10분 전에 익명으로 모든 이사급 이상 임원들에게 동시에 발송해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린도르의 장 피에르 지부장.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진짜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전해. 오늘 있었던 일은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네, 회장님. 전화를 끄는 권지혁은 다시 평범한 강민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맴도는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폭풍을 부르기 직전의 포식자가 내뿜는 살기등등한 위압감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자들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자신이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부끄러움으로 밀려왔다. 거실로 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어젯밤, 그녀를 안아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유진은 모든 것이 꿈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이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징계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였다. 해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였다. 유진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다. 권지혁이 말했다. 가서 모든 걸 내 눈으로 직접 봐. 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이 될지라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오전 9시 50분. 아우라그룹 자회사 패션사업부의 회의실. 유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김태식 부장과 한유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사장 이하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곧이어 셀린도르의 지부장까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김태식 부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한유진 전임 디자이너의 표절 및 사내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동시에 핑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화면을 확인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도착한 이메일 한 통. 제목은 진실에 대하여. 한유진 디자이너 표절 논란이었다.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본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사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다른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메일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한유진과 한유라의 디자인 파일 원본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소견서와 함께 각 파일에 생성 및 수정 기록이 나노초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한유진의 원본 파일은 한유라의 것보다 무려 3주나 앞서 생성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화면에는 유진의 옥탑방 건물이 나타났고 며칠 전 한유라가 집주인을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부터 방 안에서 유진의 디자인을 몰래 촬영하고 나오는 모습까지 고화질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교활한 미소까지도. 세 번째 파일이 열리자 김태식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김태식 부장과 경쟁사의 임원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자금 내역, 그리고 회사의 기밀 디자인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벌인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 스파이 행위였던 것이다. 이게 다 뭐야?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블릿을 책상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이 김태식 부장에게 향했다. 김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당장. 사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거라고요. 김태식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작, 그럼 저 영상 속에 있는 건 당신 유령이란 말인가? 사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셀린 도르의 지부장은 역겹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국제적인 계약까지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진에 대한 징계는커녕 김태식과 한율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꿈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그녀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파렴치한 표절범이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녀는 누명을 벗었고 진실이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증거를 찾아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사의 모든 임원들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었을까?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한유진 씨, 사장이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다. 회사 차원에서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군요.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셀린도르 프로젝트는 원한대로 한유진 씨의 디자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주변 임원들과 동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진에게 다가와 위로와 축하를 건넸다. 유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신없이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한 통. 정희는 언제나 제자리를 찾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미스터리한 구원자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의 구원자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유진의 마음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젯밤 그녀를 안아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던 남자. 진실은 절대 가라앉지 않아.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저 무능력하고 평범한 남자일 뿐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아수라장으로 끝난 후 회사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태식 부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유라 역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고 그녀의 디자인 도용, 사실은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져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한유진의 위치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다. 어제까지 그녀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아첨하기 바빴다. 사장은 직접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하며 디자인 팀장 직책과 함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다.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이라며 파격적인 연봉 인상안과 특별 보너스까지 제시했다. 한 팀장, 정말 축하해. 역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팀장님, 혹시 점심 약속 없으시면 저희랑 같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유진은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녀의 재능이나 인품이 아닌 셀린도르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결과물에만 향해 있었다. 만약 그 익명의 이메일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짓밟히고 있었을 것이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디자인으로 진행된 셀린 도르와의 콜라보레이션. 단청의 꿈, 단청 드림 컬렉션은 파리 패션 위크에서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동양적인 신비로움과 현대적인 시크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극찬과 함께 전 세계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컬렉션은 출시와 동시에 전 제품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고 덕분에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수백억 원대의 글로벌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이례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향후 5년간 진행되는 모든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는 반드시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의 책임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이다. 성공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었다. 유진의 성공 소식은 당연히 박혜숙 여사와 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두 모녀가 예고도 없이 옥탑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한유진,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문을 열자마자 박 여사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 동생 인생을 망쳐놓고 너 혼자 그렇게 잘 나가니 행복해. 그 자리는 원래 우리 유라 자리였어. 네가 훔쳐간 거라고. 옆에 있던 유라도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맞아, 언니가 내 인생을 훔쳤어. 당장 내놔 내 자리.
내 성공 다 돌려내란 말이야. 유진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의 반성도 없는 모습이었다. 예전의 유진이었다면 이들의 뻔뻔함에 상처받고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가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뭐 네가 지금 누구한테 제 인생을 훔치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건 두 사람이잖아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여긴 두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박 여사와 유라가 순간 주춤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와 두 모녀를 위압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아내에게서 당장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에 두 모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특히 그의 눈빛은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욕설을 퍼부으며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다. 소란이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자신을 지켜준 그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내 아내, 그 단어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을 울렸다. 그날 이후 유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작은 의심의 씨앗은 점점 더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계기는 사소한 곳에서 찾아왔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밤이었다.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건들로 가득한 서류를 들여다보던 유진은 머리가 아파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이 부분은 너무 불리한데 로열티 지급 기준이 총매출액이라니.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때 소파에 누워 낡은 무협지를 읽고 있던 강민준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 그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으니 로열티 지급 방식을 순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최소 보장 금액을 명시하고 재고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진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변호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핵심적인 조언이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유진이 놀라서 묻자 그는 하품을 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주워들었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또 다른 날이었다. 그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선반 높은 곳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 팔을 뻗는 순간이었다. 헐렁한 티셔츠 소매가 흘러내리면서 그의 손목이 잠시 드러났다. 유진의 눈이 그곳에 박혔다. 그의 손목에는 낡고 값싼 전자시계 대신 클래식하고 기품 있는 디자인의 가죽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플래티넘 케이스에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얼, 아주 잠깐이었지만 유진은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 모델이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그가 절대로 찰 수 없는 시계. 그는 유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인터넷으로 그 시계를 검색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에 찾아왔다. 유진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여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건 내 지시와 달라.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손실은 내가 책임질 테니. 이사회에는 내 이름으로 보고하도록. 그리고 M&A 팀에는 이 안을 준비시키고. 그 목소리는 강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나른하고 무기력한 톤은 온데간데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리더의 단호함과 냉철함,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유진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어색하게 변명했다. 아, 스팸 전화야. 보이스피싱 같아서 겁 좀 줬어. 서투른 거짓말이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M&A 팀과 이사회를 언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하나씩 복기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자금으로 자신의 가족 회사를 도와준 후원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날아온 의문의 문자 메시지. 불가능에 가까운 증거들을 완벽한 타이밍에 터뜨려 자신을 구해준 익명의 조력자.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 상식을 뛰어넘는 비즈니스 지식.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모든 것을 지휘하는 듯한 권위적인 말투.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결론은 단 하나였다. 강민준, 그녀의 무능력한 남편은 그녀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크기는 아마도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이제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삶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추격자가 될 차례였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VIP 갈라 파티는 재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고 최고의 스타들만이 초대받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올해의 갈라 파티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단청의 꿈, 컬렉션의 경이적인 성공을 축하하고 그 주역인 한유진 디자이너를 공식적으로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팀장으로서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서 유진의 참석은 의무였다. 회사는 그녀를 위해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오트쿠티르 드레스와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을 지원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메이크업은 그녀에게서 이지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냈다. 파티가 열리는 저녁, 유진은 낯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불과 몇 달 전, 낡은 옥탑방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성공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그의 눈에 아주 잠깐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의 시선이 유진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저 오늘 파티가 있어서요.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라. 늦을 거예요. 저녁은 챙겨 드세요. 그녀는 차마 그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곳은 화려한 상류층의 사교계, 초라한 행색에 그가 어울릴 자리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를 그들만의 잔인한 세계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한 반응이 오히려 유진의 마음을 작게 찔렀다. 파티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등장하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 사람이 바로 한유진 디자이너야. 실물이 훨씬 아름답군 과연.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만해. 한때 그녀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다가와 찬사를 보내고 명함을 건넸다. 유진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씁쓸했다. 한창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였다. 유진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에 몸을 굳혔다. 어머, 우리 유진이 아니니 이렇게 멋진 곳에 다 오고. 정말 출세했네. 박혜숙 여사와 한유라였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의아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기세등등함 대신 도끼와 처연함이 어려 있었다. 아마도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혹은 유진을 망가뜨리기 위해 무리해서 참석한 것이리라. 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어쩌나 혼자 왔니 네. 그 잘난 남편은 어디 두고. 그 말에 주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유진에게 쏠렸다.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유진의 결혼 생활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한유라가 비웃으며 거들었다. 하기야, 이런 자리에 어떻게 데려오겠어? 옥탑방 사는 백수가 올 곳은 아니지. 언니도 창피하긴 한가 보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유진의 직업적 성공은 더 이상 깎아내릴 수 없으니 그녀의 사생활을 공격해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었다. 유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가 날카롭게 반박하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자회사 사장의 짧은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해외에서 그룹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우라 그룹의 심장이자 주인이십니다. 아우라 그룹의 권지혁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지혁 회장.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육중한 정문을 바라보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문이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턱시도,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진을 대동한 채 마치 왕처럼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들어와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연회장 전체의 시간이 멈췄다. 박수 소리도 웅성거림도 음악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남자, 빛바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던 남자,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해 밥을 차려주던 남자, 그녀가 울 때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던 남자, 옥탑방의 초라한 실업자, 그녀의 무능력한 남편, 강민준, 그가 지금 저곳에 서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권지혁이라는 이름으로. 권지혁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의 눈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차갑고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유진의 옆에 서 있던 박혜숙과 한유라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레기라며 경멸했던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마침내 단상으로 향하던 권지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깊은 소유욕.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맞춰졌다. 그녀를 구해준 익명의 조력자. 정의는 제자리를 찾는다는 문자 메시지. 수억 원짜리 시계와 전문가 수준의 비즈니스 지식, 모든 것이 바로 저 남자였다. 그녀가 경멸하고 동정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구원할 수도 있는 신과 같은 남자. 그녀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었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가면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잔혹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던 정적은 이내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찰칵 찰칵 찰칵. 회장님, 저분은 누구입니까?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내라니 사실입니까?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고 재계 인사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 중심에 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한유진은 눈앞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단상을 향하던 권지혁이 방향을 틀어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에 맞춰 사람들이 파도처럼 양옆으로 갈라졌다. 그의 눈은 오직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는 한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박혜숙과 한유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확히 유진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뱀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두 모녀를 훑었다. 감히 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한 거지.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박혜숙과 한유라는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자신들이 쓰레기라며 멸시했던 옥탑방의 남자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현실이 그들의 비루한 이성을 마비시켰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떨고 있는 유진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란 듯이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다. 곁에 있던 비서가 재빨리 건넨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시 한번 소개하지. 내 아내 한유진입니다. 그의 선언은 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권지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미친 듯이 터지는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리고 최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여길 정리해. 최 비서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유진을 이끌고 인파를 헤치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주변으로 경호원들이 완벽한 방패막을 만들어 그 누구도 두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유진은 그의 단단한 품에 안겨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무력하게 끌려갔다. 호텔 밖에는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은 차 안에 몸을 실었다. 권지혁이 바로 옆자리에 앉자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넋을 잃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남자를 보았다. 조금 전까지 강민준이었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권지혁이 된 남자.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 날카로운 콧날. 다부진 턱선. 그는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었다. 옥탑방에서 보았던 무기력함과 평범함은 가면처럼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냉철한 권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낡은 옥탑방이 있는 동네가 아닌 서울의 가장 부촌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높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자 조명으로 빛나는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니멀하지만 극도로 고급스러운 건축 양식. 그리고 정원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 이곳은 성이었다. 차가 멈추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낡은 옥탑방과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성, 그 극단적인 대비가 그가 벌인 사기극의 규모를 실감하게 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높은 천장과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모든 것이 잡지에나 나올 법한 완벽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는 사용인들을 손짓 하나로 물리고 유진을 거실 중앙의 소파로 안내했다. 마침내 거대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당신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이라도 친 거예요. 그녀의 비난에 권지혁은 처음으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오.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아니, 속이긴 했지만 목적이 달랐어.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단 말이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권지혁이 맞소.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나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 하지만 그룹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랐어. 믿었던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회사 전체가 깊숙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소.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가 유령이 되어야만 했어. 그래서 1년간 모든 것을 초에 비서에게 맡기고 나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던 거요. 당신이 일하던 회사가 바로 그 부패의 중심이었고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지만 유진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필 나였던 이유는 뭐죠? 당신의 거대한 작전에 왜 나를 끌어들인 거냐고요. 그건 내 할아버님의 유언 때문이었어. 권지혁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룹의 경영권이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도록 장치를 해두셨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었지만 그게 내 발목을 잡았소. 수많은 가문에서 자신들의 딸을 내게 보내왔지. 그들의 눈에 나는 권지혁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이라는 상품일 뿐이었소. 그는 유진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을 원했소. 내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찾았소.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 가족의 부채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을 내 옆에 데려온 거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당신을 기만했고 이용했지. 그건 100번 사과해도 모자라.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분노와 배신감, 자신의 인생이 한낱 연극의 일부였다는 모멸감.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절박했던 상황에 대한 아주 작은 이해심. 그리고 옥탑방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소박한 친절들이 떠올랐다. 그 따뜻했던 저녁상과 말없이 건네주던 우산과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던 단단한 손길. 그럼 옥탑방에서의 생활은 전부 연기였나요? 그 친절들도. 전부 다 그녀의 질문에 권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로. 그는 유진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작은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연기가 아니었소. 당신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그리고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당신을 보면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소. 한유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게 되었단 말이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무겁게 유진의 심장을 내리눌렀다. 분노해야 하는데, 화를 내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그가 보여준 유일한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유진은 뒷걸음질 쳤다.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감당할 수가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그를 지나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향했다. 사용인이 안내해준 그녀를 위해 마련된 방으로 권지혁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거대하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진짜 시험대에 오른 참이었다. 권지혁의 저택에서의 첫날 밤, 한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나도 넓고 화려해서 비현실적인 방, 구름 위에 누운 듯 부드러운 침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편안함이 아닌 거대한 위화감과 고독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털어놓은 거대한 진실과 그 진실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그의 개인 서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강민준의 공간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차가운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최 비서를 비롯한 그의 핵심 참모들에게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언론 통제는 더는 필요 없다. 어젯밤 갈라 파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도록 해. 내 아내, 한유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는지 대중들이 정확히 알게 만들어 김태식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증거 자료는 오늘 새벽 중으로 검찰에 전부 넘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한치의 자비도 없을 거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그들의 개인 재산은 물론 가족들의 차명 재산까지 전부 추적해서 가압류 조치하도록 박혜숙 여사의 회사 이름이 뭐였지? 곁에 서 있던 최 비서가 즉시 대답했다. BK 어페럴입니다. 회장님, BK 어페럴의 모든 거래처와 은행에 연락해 아우라 그룹 회장의 이름으로 전해 그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는 곳은 우리 그룹의 적이 될 거라고 그의 명령 하나하나에는 서늘한 칼날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심판. 지난 1년간 숨죽여왔던 사자의 포효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베일 벗은 아우라그룹 권지혁 회장, 그의 신데렐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재벌가의 숨겨진 황태자와 그가 선택한 평범한 디자이너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는 순식간에 대중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권지혁이 던진 심판의 칼날이 목표물들을 향해 무섭게 날아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김태식이었다. 그는 전날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맥과 비자금을 이용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아침 식사를 하던 그의 집에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내민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산업 스파이, 증거 조작 등 수십 가지의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은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어젯밤까지 회사의 실세로 군림하던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몰락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가 믿었던 정치권과 재계의 인맥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아우라 그룹의 권지혁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그를 비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태식은 물론 그와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던 임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유라의 몰락은 더욱 빠르고 처참했다. 회사는 즉각 그녀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파트너였던 셀린도르 측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국제소송을 걸어왔다.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의 표절 행각은 패션계 전체에 알려졌고 그녀는
파렴치한 도둑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졸업한 디자인 스쿨에서는 명예실추를 이유로 졸업을 취소 처분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학력도, 경력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렸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쳤고 그녀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창문을 열고 기자들을 향해 악을 썼다. 이건 다 한유진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억울해. 그녀의 발악은 대중들의 동정이 아닌 비웃음과 경멸만을 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마지막은 박혜숙 여사였다. 그녀의 회사 BK 어페럴은 아우라 그룹에 보이지 않는 압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의 경고 한마디에 모든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하청 공장들은 납품을 중단했고 백화점에서는 매장을 철수시켰다. 자금줄이었던 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박혜숙은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거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는 부도 직전의 상태로 내몰렸다. 그녀가 그렇게나 피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유진을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막으려 했던 파산이라는 악몽이 이제 그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유진은 저택의 미디어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태식의 오만한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고 한유라의 거짓된 눈물이 분노의 악다구니로 변하고 박혜숙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공포로 질려가는 모습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이 느껴졌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을 떨칠 수 없었다. 권지혁, 그녀의 남편이 가진 힘의 크기를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에게 정의는 선택의 문제였고 심판은 그의 권리였다. 그녀가 복잡한 감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화면에 비친 뉴스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이제 다 끝났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끝.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또 다른 거대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신과 같은 힘을 가진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하고 투명한 벽뿐이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계모 가족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 박혜숙과 한유라가 초췌한 모습으로 먼저 와 앉아 있었다. 한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탐욕만이 그들의 얼굴에 그늘져 있었다. 유진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박혜숙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하며 애원했다. 회사는 파산했고 김태식 이사와의 불법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였다. 내 남편, 아니 권지혁 회장님께 말씀 좀 잘 해다오. 우리가 다 잘못했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한유라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거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함뿐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손을 빼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명확한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은 하나뿐이에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사세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매정한 말을. 매정한 건 제가 아니죠. 유진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두 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이게 제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카페를 나섰다. 등 뒤로 들려오는 악담과 애원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그날 밤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서 유진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댔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 입을 열었다. 지혁 씨, 나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마음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강민준이 아닌 권지혁의 배경을 사랑할까봐 겁냈던 거잖아요. 그것은 유진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속마음이었다. 지혁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유진 씨.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사랑을 믿지 못했고 사람을 시험하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어. 당신의 진심을 보면서도 내 과거가 만들어낸 벽 뒤에 숨으려고 했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강민준을 온전히 사랑해줬어. 내게 세상을 다시 믿을 용기를 준 건 당신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처음에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에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완벽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 며칠 후 지혁은 유진을 한 건물 앞으로 데려갔다. 통유리로 된 세련된 디자인의 스튜디오였다. 여긴 당신을 위한 공간이야. 지혁이 문을 열자 최신 설비가 갖춰진 멋진 작업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쪽 벽에는 YJ 한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당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시작해. 이건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서 주는 선물이야. 당신의 재능이 더 이상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세상에 펼쳐지길 바라. 나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큰 팬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될게.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억압받고 빼앗기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그녀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지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패션계에 YJ 한이라는 이름은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유진의 디자인은 그녀의 삶처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던 신입 디자이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 성공한 브랜드의 대표였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아우라 그룹의 혼란을 완벽하게 잠재운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 뒤에서는 아내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든든한 남편이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익숙한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잠깐 차 좀 세워줄래요? 유진의 말에 지혁은 조용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들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낡은 빌라가 서 있었다. 우리 집에 한번 가볼까요? 유진의 제안에 지혁은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좁은 계단을 올랐다. 먼지가 쌓인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임대 아파트는 1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작은 부엌, 그리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까지. 기억나요? 여기서 당신이 매일 밥을 차려놓고 날 기다렸던 거. 유진이 부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지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밤늦게 몰래 고장난 가구들을 고쳐주던 게 생각나요. 무심한 척하면서도 얼마나 다정했는데.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절망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공간. 그곳에는 두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유진씨, 지혁이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강요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사랑을 믿지 못하는 차가운 권지혁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나를 구원해줘서, 내 세상이 되어줘서 고마워.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혁 씨, 당신이 강민준이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고 나 자신을 믿을 용기를 줬죠. 사랑해요. 내 남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진심 어린 입맞춤이었다. 강요로 시작된 인연은 역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낡은 임대 아파트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는 찬란한 새벽과 함께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